레드엑시맨 임성훈입니다. 지금은 10월 28일 토요일 날 지금 3시입니다. 지금은 3시이고 5시에 이제 코엑스 영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원래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아침이 조금 일찍 나가서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도 먼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이거 좀 늦었네요. 근데 이것만 하루만이라도 딱 이거 하나만이라도 딱 봐야겠어요. 이거가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본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엑스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코엑스에서 메가토크가 있는데 제가 그거 예매를 성공을 했거든요. 인스타 360용 이게 그런 봉을 생겼고, 셀카봉도 하나 산 게 지금 배송이 다 됐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스타 360 그 가방이랑 챙겨야죠. 이거 인스타 360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그거죠. 30분 락 걸려 있는 거, 그게 단점이죠. 30분마다 끊길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GV를 담아내는 게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그리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분께서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북구에 가서 처음으로 봤던 게 그분이 하는 행사였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행하는 총몽 설명회였는데, 관객과의 대화였는데, 어쨌든지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블러 처리를 해서 나중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GV를 담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라는 점, 오케이, 그렇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영화를 먼저 보고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극장에서 상영이 끝난 다음에도 그때쯤이면 VOD 같은 게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보는데 한 2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례적으로 저는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영화표를 왜 챙겼느냐, 이 작년 영화표를, 이 영화 굿즈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될 수 있으면은 사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좀 배차 간격이 조금 오래 걸리나 보네요. 이게 버스 타고 전철 타야 되는데, 도착하면은 5시 5분이라는데 또 늦게 생겼네. 부국제에서도 영화 늦어가지고 초반 오프닝 2분 놓쳤는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사실 조금 전에 검색했을 때는 40 몇 분 도착이다, 4시 40 몇 분 도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놓치고 나니까 시간이 늘어났어요. 또 진짜 좀 그런데, 약간 나 영화 늦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닌데, 이거는 혹시 파주에서도 뭐 좀 하면, 파주나 일산에서도 영화 하면은 그러면 또 한 번 또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 5분 정도는 늦을 것 같고, 전에 질문할 걸 미리 좀 정리하고자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 명필님 랩 노트죠. 이 GV라는 게 질문의 수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GV를 좋아하는 게, 일단은 여러 가지 한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거라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만큼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질문의 수준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되게 수준이 좀 낮은 질문을 하면은 영화
상영 회차 그 상영관 분위기 자체가 좀 되게 냉담해지거든요. 일단은 영화 내용 거의 다 까먹었으니까 한 이미지에 관한 그 연출을 좀 적어야겠습니다. 그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지금 버스라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길게 찍었다기보다는 길게 보여주는 이유겠죠? 왜냐하면 이 장면이 이 한 샷이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그 감독님의 그 해설 그런 거가 좀 궁금해요. 직접 듣고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아주 민감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먼저 요거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강산역인데 5시 5분 도착 예정이었다가 18분 도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 영화 5시 영화인데 늦게 또 5시 10분인데 이게 씨 1시간 반 거리 조금 넘네요. 한 1시간 40분이라서 2시간 예상하고 조금 그 여유를 둔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도 지금 늦게 생겼네요. 멀어 이렇게. A few moments later. 네, 너와나 메가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하신 윤선 기자라고 하고요. 만나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 먼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마이크 릴레이가 아닌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고른 질문들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을 같이 모시고 너와나 메가토크 시작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연철 감독님 그리고 우리의 두 주인공 박혜수 배우님과 김시은 배우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오늘 일정이 여러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회차에서 여기로 달려오신 분들 계시나요? 계시군요. 네. 방금 손드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길 바래요. 계속 쫓아다니고 계셨으니까.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 텐데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너와나 연출한 조연철입니다. 주말 맞죠? 주말에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저희 영화 너하나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세미 역할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렇게 소중한 토요일 저녁을 너와 나를 보러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앞으로 1시간 남짓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요. 감사합니다.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을 것 같고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하시죠? 마냥 밝고 가볍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영화인지라 지금 상영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도 나름 걱정을 좀 하고 들어온 게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생각이 나서 어떤 표정들을 하고 계실까 약간 염려 아닌 염려들을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이야기는 조금 밝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무거운 것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세 분께는 개봉을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개봉을 기다리기도 하셨죠? 영화는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영화로서 이야기를 걸고 싶은 마음이 영화를 창작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일 텐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조금 독특했어요. 왜냐면 1차적인 목표가 어쩌면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인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영화라면 이 영화는 그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보일까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이 캐릭터들 그리고 캐릭터끼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이었다고 할까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어떤 해석일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털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감독님께 그런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설령 극단적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화를 만들도록 한 어떤 개인적인 마음에서 조금 비롯된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질문이 너무 모호하죠? 이 영화는 사실 질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영화도 있지만 좀 자기의 감흥이 좀 더 증폭되는 작품이 있는데 후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만드신 것일 텐데 말이죠. 영화를 쓸 당시에는 막연하게 대중을 생각하고 영화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뭐 저희 영화에서는 특히나 하은이로 대표되는 어떤 개인을 계속해서 떠올렸고 약간은 시나리오를 쓸 때 기도하는 마음과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찾아와 줬으면 하고 어떤 사건들을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발전을 시켜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례지만 맨 뒤쪽까지 잘 들리시죠? 감독님 조금만 더 데시벨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저는 참사와 사회적인 죽음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각자에게 머물고 확장되는 속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 사람마다 소화해내는 시간도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 작품, 그 마음이 작품, 그 글로 먼저 이어진 경우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걸 그냥 마음에 묻어두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로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글로 이어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좀 모호한 설명이 되더라도 그 생각이 어떻게 글을 쓰기까지의 마음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한 2016년경에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겪었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정확히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저희가 304명이죠. 또 대표되는 어떤 거대한 뭉뚱그려진 숫자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죽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데 저는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을 영화를 찍으려고 했고 연기를 하려고 했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죽음들의 어떤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와 나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 사소하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에게도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특별한 애도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과정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한창 2013년에 10대를 막 통과하는 중간이었거나 아니면 그 끝자락에서 맞이했던 시기였을 거기 때문에 2013년으로부터 나름의 의문과 원망이 좀 컸다는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 시간을 좀 덜 소화하는 기분으로 성인을 되는 과정들을 맞이하셨을 텐데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좀 해소된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 이제 입학 막 했을 때였는데 사실 그때면 좀 대학교가 입학해서 되게 다들 들떠 있을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사실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고 또 마치 내가 동시에 목격자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었던 그런 마음에 되게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제가 느낄 어떤 감정을 상상했다기보단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로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그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느껴지는 건 오히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계속 매번 느낍니다. 네. 하은이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뭔가 해소되는 감정이 막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기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뭔가 해소가 되는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세미가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준 거, 그리고 결국엔 사랑해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해주고 싶은 말을 어쨌든 하은이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앞으로 더 남은 나날들을 그래도 나름 씩씩하게 잘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으로는 하은이가 용기 있게 더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가 영화 안에서 인물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인물들이 맺히는 영화일수록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미에 가서 조영철 감독이 개인의 무언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해가라고 좀 풀어내고 조금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은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건 남아있는 사람의 죄책감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죄책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식의 마지막을 택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게 저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그 구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잃어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죠. 그런데 떠난 사람이 남겨진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죄책감을 최대한 덜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 말을 서로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 영화의 좀 가장 값진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꿈과 현실을 오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화 속의 시간으로 보면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얼마간의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라는 설정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전히 누군가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그 시간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 하루라는 시간은 어떻게 감독의 머릿속에서 먼저 피어난 것일까라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네, 처음 영화를 떠올렸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체감이 되는 어떤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일상에서 그 당시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약간 뭔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존재의 어떤 의미라 그러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런 의미들을 찾고 싶어서 일기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쓰고 어떤 하루를 들여다보는 과정 중에서 되게 이상하고 기묘한 것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삶을 좀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그 아주 짧은 하루 동안. 그래서 어떤 아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아주 낯설고 기이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한 일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을 담아내는 이 영화의 화면의 질감이 되게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텐데 보통 뭐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카메라하고 질감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거나 이런 식의 뭐 트릭 아닌 트릭들을 쓰는데 이 영화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교정의 모습을 비추는 순간부터 사실상 화면의 질감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꿈결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한편으로 저는 그 특유의 질감이 영화를 좀 오해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질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토네메나나 이야기에 비해서 이 영화를 지나치게 맑은 소녀들의 이야기로 보게 할 가능성이라던가 만드시면서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의 질감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이 영화가 누군가의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하고 선명하기보다는 때로는 눈이 부시고 때로는 흐릿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사실상 인간 이 어떤 뭔가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면 세계라는 대상이 있다면 그걸 지각하는 방식 또한 너무 선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정말로 인간 간의 어떤 재구성된 어떤 흐릿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과도 일치를 하는 것 같았고 뭔가 제가 최근에 어떤 경향들 특히나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OTT가 활성화되고 개인이 뭐니 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잖아요. 정확해지고 근데 영상 자체는 그렇게 모든 것이 정확해지고 선명해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전에 어떤 영화들이 지녔던 삶의 느낌 같은 것들이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복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두 분이 받으셨던 각본의 인상은 좀 직관적인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거나 혹은 본인 안에 어떤 관념각에서 좀 퍼즐을 맞추는 과정으로 각본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들이 두 분에게 분명히 있겠죠? 처음에 각본을 받았을 때, 연기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받아들이거나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조금씩 변화를 겪었을 텐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다 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보통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 자기의 캐릭터가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음은 서로 너무 상대방을 향해 있는 영화라서 어쩌면 두 분이 하은으로서 상대 캐릭터를 볼 때 그리고
세미가 하은을 바라볼 때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 세미와 하은으로서 바라본 상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사실 처음 이 영화를 이제 함께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희끼리 수다를 떨 때도 되게 막 세미로서 뭐 이제 장난이지만 역시 막 하은이 왜 그래 막 한다고 뭐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은이를 어쨌든 세미는 마지막에 꿈을 기억해내고 뭔가 하은이에게 사과를 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너무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가 결국에는 누군가를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게 정말 큰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세미를 제가 연기하면서 그런 세미를 경험하면서 저도 그냥 박혜수인 저도 좀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끼리는 이제 세미가 됐다가 하은이가 됐다가 서로 굉장히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은은 세미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된 게 있나요? 영화를 촬영하면서요. 촬영하면서 혹은 영화를 다 찍은 이후에 더 잘 알게 된 것들이라면? 세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근데 세미에 대해서 뭔가 더 잘 알게 됐다기보다는 세미를 저는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런 뭔가 세미의 나를 향한 뭐 어쩌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내가 그 모습까지조차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하는 척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아니야.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하루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가 얘네들한테는 최고의 하루였겠지만 만약에 세미가 돌아왔다면 걔네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싸우고 헤어지고 절교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다 이해해줬을 거예요. 다음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내가 세미랑 되고 세미랑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요. 아니 세미가 성숙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할 것 같지 않아요. 각자의 캐릭터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부분을 따뜻하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또 차갑게 현실 인지를 해주시는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대기실에서 그 두 배우가 감독님에게 되게 귀여운 집착아닌 집착을 하면서 감독님이 누워있지 못하게 자꾸 했거든요. 그에 대한 소심한 복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보고 서로가 좀 서로에게 되게 끈끈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영화가 됐구나라는 것을 영화 바깥에서도 제가 잠깐 목격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화가 좀 은유도 많고 이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메타포들도 많은데 후반부 묘사들은 저는 생각보다는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남아있는 하은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예를 들면 납골당을 혼자 이렇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탔던 버스 안에서 뉴스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영화가 갖고 있던 표현의 톤보다 조금은 직접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역시 어떤 편집상의 과정에서 혹은 각본상의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성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 영화를 쓸 당시에는 훨씬 더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만 해도 2016년이니까
2명 때 다 이게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를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거를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체감이 됐고 제가 이걸 한 6년 준비하고 찍었으니까 6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선택들을 직접적인 선택들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장선 중에 하나가 기래영 배우가 연기하는 잃어버렸던 강아지를 다시 찾는 중요한 여성의 이야기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진순이라 부르던 그 강아지를 다시 포매하는 아주머니가 그 잃었던 존재가 내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쁨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상대를 잃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어디를 쓰면 저는 그게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아주 직접적인 대사처럼 느끼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직접적인 코드들이 투입되는 와중에 그 강아지를 잃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투입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메타포는 사실 초반부터 있었던 거고요. 제가 뭐 이 영화에 어떤 상징들이 많다, 메타포가 많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약간은 그 어떤 사물들이나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를 더 중요시했거든요. 사물들에 얽힌 이야기, 사소한 사물들, 사과나 앵무새 키링이나 아이들이 만졌던 지점토나 혹은 뭐 거울이나 이런 것들에 얽힌 이야기가 더 중요했고 이게 어떤 딱 무엇을 지칭한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관객이 단순히 이 눈앞에 비치는 사물을 지각하는 것 이외에 그 내면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 정말 명확하게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각본에 접근하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접근하는 게 창작자가 가진 성향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조심스럽게 진짜하건데 아마 감독이 살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들 혹은 몸으로 느꼈던 심경들을 다 화면 안에서 풀어내는 작업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한 스토리텔링의 연결에 인과관계에 충실한 영화보다는 본인의 감각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방식의 영화 만들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상징의 직접적인 무언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아마 감독님이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느낀 감상으로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영화 하나를 바라보시는 조금 더 좋은 방식의 재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이 같이 부른 너와 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박혜수 배우가 작곡을 하고 만든 노래를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노래가 너무 노래로서도 좋아서 계속해서 음원이 나오자마자 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노래를 만들 때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의 마음과는 또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노래는 이제 너와 나 촬영이 끝나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썼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지만 저는 너와 나를 제 마음에서 정말 0.1만큼도 보내주지 못했거든요. 엄청 아직도 얘기하다 보면 매번 막 울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 때 그 가사를 쓸 때는 세미와 하은이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말이라고 생각하고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서로 해지는 너를 보고 있으면 나는 네가 되기도 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는 하은이에게 쓴 세미의 편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답장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노래 가사로도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부터 두 분이 왜 자꾸 웃고 있냐면 제가 노래 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 톤앤드가 너무 좋아서 오늘 또 개봉 직후 주말 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선물로 잠깐 들려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레코딩 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개인 소장으로 짤막하게 불러주실 수 있다면 두 분이 화음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너의 언어로 알려줬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내. 네, 이런 노래입니다. 데뷔스가 훨씬 잘했어요. 어쨌든 그 영화라는 노래를 들으면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감흥이 진짜 쨍하게 증폭되는 느낌이 있어요. 응원 사이트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그 음악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새롭게 공통 질문 하나만 드리고 채팅방의 질문들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에 대한 영화죠. 사랑해라고 외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를 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이 영화를 찍고 나서의 개념이 좀 달라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넓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좀 더 깊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의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했을 테고요. 관련된 답변을 한 분씩 들어보고 채팅방 질문들을 소화하겠습니다. 해주변 해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 너와 나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또 이렇게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뱉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만해졌거든요. 일단 제가 그동안 알고 느끼고 인지하고 있던 사랑의 개념에서 정말 많이 확장되었어요. 일단 감독님이 이 영화에 담고 싶으셨던 메시지, 또 감독님이 뭐라고 표현될까요?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 나눌 때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뭔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장착하고 보시는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좀 더 넓어진 사회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나 그냥 내가 아닌 타인 모두에 대한 사랑의 감각들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 뭘까요? 사랑. 제가 사랑에 대해서 뭐 많이 진짜 너와 나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스스로 알겠거든요. 뭔가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좁았었던 편인 것 같은데 조금 넓어졌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에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벽을 쳤던 것도 이번 너와 나 팀을 만남으로써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뭔가 되게 많은 거를 배웠는데요. 너와 나를 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의 개념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딱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뭔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뭐 언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오늘은 사랑을 꼭 뭔가 표현하고 싶은 날이고 되게 충만한 날이었다가도 또 그렇지 않은 날이 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막 오가가지고 딱 뭔가 사랑에 대한 개념을 딱 하나로 정의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근데 저는 이제 조현철 감독님이 갖고 있는 뭔가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이 작품을 꼭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심으로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너 하나라는 작품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영화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지금 요 근래가 가장 뭔가 사랑으로 되게 가득 차 있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뜬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데 왜요? 자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팀 너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잘 안 삐졌는데 요즘에는 뭔가 삐지는 감정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을 정도로 애정도가 많이 가진 그런 작품이에요. 잘 몰라서 사랑이 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영화를 쓰는 내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그게 날아가 버려서 항상 알았다가 모르겠다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요새 시골에 사는데 저기 뭐죠? 마당에 구절초가 하얀 꽃이 이렇게 풀 죽어서 누워 있는데 마당에 해가 이렇게 싹 드니까 얘가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마냥 어떤 저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약간 들뜨거나 잠시 이렇게 막 뭔가 설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낭만적인 느낌도 아니거든요. 저한테 사랑은 그보다는 좀 더 차갑지만 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뭔가 행동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마지막에 그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그때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마지막 그 얼굴이. 그리고 목소리가 조이 안녕 갔다 올게라는 그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갔다 올게라는 말이 너무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이런 말이 너무 일상적이라서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집 밖을 나갈 때 혹은 어딘가로 떠나갈 때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는 다녀왔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거 생각하면 그 말을 얼마나 또 서로 나누고 싶었을지 생각하면 저는 요즘 갔다 올게라는 말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어딘가를 떠날 때 갔다 올게 힘차게 외치고 가는 사람한테 잘 다녀오라는 말을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아주 그 간소하고 단순한 그 상황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속삭임을 마지막으로 엔드크레딧 시작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엔드크레딧의 사운드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엔드크레딧의 음악 대신 진동 같은 사운드를 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신 관객분이 계십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음악 감독님이 제안을 주신 부분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사운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과는 되게 이 블록버스터 영화에 맞춰져 있어서 저 베이스 부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치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는 그냥 거의 안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거는 분명히 여기에 진동을 하고 있고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존재 이후에 어떤 다른 존재 같은 느낌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영화의 음악 감독은 협곡 밴드를 이끄는 오혁 씨이시기도 하시죠. 그 마지막에 진동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 안에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뭐 물컵이 아주 가득 찬 것이 테이블 끝에 좀 위태롭게 걸쳐져 있다거나 누군가가 먹고 간 사과가 계속 보여진다거나 처음에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막 궁금해하면서 저도 영화 봤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고 진동음까지 느끼고 나니까 그냥 누군가에 있었던 흔적이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누군가 물을 마시고 바로 짚고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찰나있는 것일 테고 사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먹은 직후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를 아주 따뜻하게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그 엔드 크레딧 사운드에서 저도 감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산에 살고 계신 분도 지금 관객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안산에 202번 버스가 없다고 그래서 그 202번 버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네 저희 영화가 대부분이 안산에서 찍은 게 맞지만 이게 정말 딱 그냥 이게 단원고야 이게 세월호야 그러니까 어떤 이 고증을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은 흐트러뜨려 놓음으로써 보다 많은 관객이 조금은 이 이야기에 어떤 공감성을 얻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었고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세팅들은 맞추려고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방금 답변으로 가름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숲속에서 놀던 여자아이 2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세요. 그 아이 2명은 하은이와 세니의 또 다른 자아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뭐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어떤 인물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그 세이가 손을 다쳤을 때 찾아가는 병원의 할머니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그것도 역시나 어떤 또 다른 그림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어쩌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가 아닌 그날 직전에 보여진 선택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제가 하루라는 시간 설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날의 하루를 다루셨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체감이 되는 하루여야 했고 근데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뭐 어디로 구체적으로 향하는 장면이 보여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로 소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위로나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극영화를 찍는 저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에 어떤 각자의 소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다면 저의 위치는 이 하루 전날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복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또리아범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박정민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정민이는 그 당시에 정민이가 무슨 단편 작업 업그레이드의 단장 선거라는 작업을 하면서 음악 감독이 필요한데 트레이드 느낌으로 저희 형을 소개시켜주면서 받았던 것 같고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화라는 것이 어쨌든 남의 돈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소감이 있었어요. 근데 뭐 시나리오 쓸 때 막연하게 대중을 위해
쓴 건 아니지만 어떤 게임을 위해서 쓴 거지만 그래도 이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같이 함께 해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카메오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꿈과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장면들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관객 여러분 각자가 꿈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당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세미가 하은을 안아주면서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성인이 된 하은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는 질문 주시면서요.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배우들의 해석이 궁금해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그 장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꿈에 대해 처음 듣게 되죠? 그 장면에서 하은은? 근데 저희 영화가 뭐 꿈과 이런 경계에 있는 영화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하은이로서 연기를 할 때는 다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버스에서 오열하는 장면이나 라디오가 들리는 장면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세미와 있던 일이 세미가 진짜 나한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 장면, 그 세미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장면은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되게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건 이 영화의 그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관객분들로 하여금 개개인마다 다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꿈 같은 장면을 보고 저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세미와 하은이가 제주도에 있는 장면도 누군가의 염원 속에서는 실현이 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들을 다 막 어떤 이렇게 구분지어서보다는 그냥 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그 나름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디테일을 놓쳤었나라고 잠깐 헷갈리는데 둘이 별명을 부를 때 세미를 쌤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혹시 하은이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없었어요. 하은이가 별명으로 부르기가 좀 어려운 이름이나 뭐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고요. 영화의 영문 이름이 드림송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꿈이 이게 영화가 하은이의 꿈은 누군가의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정말 이상한 꿈들을 너무 많이 꿨어요. 너무 많이 꿨고 특히나 어떤 복숭아를 보는 꿈, 정말 이 우주에서 유일한 복숭아를 보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게 꿈속에서인데도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꿈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정말 수많은 꿈을 꿨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마침 존 베리먼의 더 드림송즈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책일청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질문이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물어볼까 계속 고민하다가 하은이랑 쌤이 밥 안 먹냐고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주신 분이 계세요. 보통 친한 친구끼리 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없어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영화에 보여지지 않은 어떤 시간에서는 둘이 맛있는 걸 먹었겠죠, 같이? 네. 일단 하은이가 병원밥을 많이 먹었을 거고요. 사과도 먹었을 거고. 쌤이는 일단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뭔가 식욕이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친구라서 그때 국수 먹을 때도 잘 안 먹거든요. 아 근데 고래밥 먹구나. 고래밥을 아작아작 맛있게 먹는 생각이죠. 그 밖에 진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큰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를 만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 사랑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와 나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을 많이 여기저기에 뭔가 뿌릴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게 얼마나 진짜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끝까지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 관람이 재밌으셨다면 영화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다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느끼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 혹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보신 분들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슬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플 수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이 영화를 쓸 때 좀 슬픈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 영화를 쓰는 과정이 어떤 슬픔이나 고통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썼던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결과물이야 우리가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냥 따뜻하기만 하고 감성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해지려고 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를 쓰려고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가 느꼈던 슬픔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 꽉 차오르는 것 같은 일종의 모양감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어떤 고통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좀 이 슬픔과 고통 같은 것들을 동력으로 바꿔나가는 힘을 이 영화를 통해 얻으셨으면 좋겠고 세미가 언제나 여기 스크린 속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실 때는 세미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뭐 안 겪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영화 안에 등장하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절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각자 가지는 애도의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즌이 되면 또 떠오르는 어떤 사회적인 참사들이 또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떤 개인적인 상실을 매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 큰 위로가 된다면 좋겠고요. 오늘 우주에서 하나밖에 오늘 빨간 수학답게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각자가 정말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가득가득 전해주는 날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8시가 지금 넘었어요. 아까 찍고 있었는데 이거 용량이 없다고 또 용량이 없다고 그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건데 너와 나 상당히 재밌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봤는데도 훨씬 아주 재밌고 아주 그 영화가 깔끔하고 세련됐고 되게 아름답다는 느낌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